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가 띄워져 있는데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실까요? 네. 네, 그 먼저 우리가 그 다자주의라고 하면은요, 그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특히 이제 국제정치 경제 분야에 국한해서 일단 다자주의와 관련된 논의들을 좀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어, 다자주의가 소위 말하는 2차 대전 이후 전후 국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데 근간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논의들은 여러 군데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와 관련된 일정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199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다자주의의 위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WTO 시대가 개막되면서 역설적으로 다자주의 위기에 대한 논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왜 역설적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WTO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가트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형성하려던 그런 어떤 야심찬 시도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세계 무역 질서에 국한해서 보았을 때 WTO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주의를 가트 시대와 비교했을 때 새로운 단계로 하나 더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WTO 시대의 개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낙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죠? 막상 WTO 시대가 개막되고 나니까 다자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발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WTO 시대가 개막되면서 소위 말하는 새로운 다자 무역 협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DDA라고 하는 거죠. 도하 디벨롭먼트 어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WTO 시대는 1995년에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고요. 그 WTO와 함께 DDA가 출범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2020년 이 시점까지 WTO 시대에 단 한 번의 다자무역 협상도 타결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가트 시대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가장 가트 시대의 마지막 다자 무역 협상이었던 우루과이 라운드를 비롯해서요, 도쿄 라운드라든지 케네디 라운드라든지 그 이전에 딜론 라운드라든지 하는 그죠 여러 차례의 다자 무역 협상을 타결시킨 경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가트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새로 성립시킨 WTO 시대에는 단 한 차례의 무역 협상도 다자 수준에서 성공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자주의의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음들이 켜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왜 이런 그 다자주의의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가트 시대에서 WTO 시대로 넘어오면서 물론 이런 현상들은 가트 시대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도 본격화되기는 했지만 WTO 시대로 넘어오면서 더 가속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 다자무역 협상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숫자가 매우 늘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협상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협상의 다이내믹스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테고요. 그만큼 협상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가트 시대의 협상의 기본 구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시대에는 약간 예외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미국 대 유럽의 구도, 미국 대 EU의 구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자 협상이 형성되어 왔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WTO 시대로 넘어오면서 협상국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면서 협상 구도가 과거처럼 단순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물론 미국 대 유럽의 구도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존재하면서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협상의 한 축이 되죠. 그거 이외에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요. 뭐냐면 선진국 대 개도국의 구도라고 하는 것도 또 새롭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DDA에서는 이 선진국 대 개도국 국도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축으로서 부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협상 구도 면에서 보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WTO에 대한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다자 무역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제가 의제의 복잡성 증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페이지하고는 지금 일치하지 않죠? 이 페이지로 돌리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양해 말씀 구할게요. 제가 지금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요. 네, 요거 네 좋습니다. 아 이게 잘 조정이 안 되시나 보네. 네, 좋습니다. 네, 요거예요, 요거. 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어젠다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그죠? 과거에는 그죠? 가트 시대에는 어젠다도 비교적 단순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단순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것이죠. 관세 중심의 무역 자유화 협상.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는 뭐 제조업 중심의 무역 자유화 협상. 이런 것들이 기본 축을 이루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로 오면서 농산물이라든지 서비스 분야, 기타 다른 이슈에 대한 무역 자유화 협상들도 진행되기는 했으나 그죠? 여전히 무역 협상에 주는 그죠? 관세 무역 자유화 또는 제조업의 무역 자유화 이런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WTO 시대 DDA로 넘어오면은요. 의제가 이거 이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추가되면서 그죠? 협상의 다이내믹스를 또다시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농산물, 여러분 농산물은 어느 나라나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한국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기로 그죠? 뭐 한미 FTA 협상이라든지 등등 우리가 FTA 협상을 할 때 무역 자유화 대상에서 꼭 언제나 예외가 되는 배제가 되는 그런 품목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쌀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그죠? 농산물을 포함한 무역 자유화 협상을 하는 것 자체로는 무역 자유화의 범위를 넓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협상의 다이내믹스 측면에서 보면 협상을 굉장히 어렵게 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농산물을 의제에 본격적으로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 대 개도국의 구도를 더 뚜렷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협상을 그만큼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서비스는 뭐 물론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굉장히 고숙련 노동자, 하이스킬드 레이버를 쓰는 그런 서비스업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금융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하는 분야처럼 그렇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서비스 업들은 그죠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을 개방한다는 거 역시 국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밖에 이제 다른 반덤핑이라든지 보조금 이런 분야의 이슈들이 이제 본격적인 협상 의제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이런 싱가포르 이슈스라고 불리우는 것들, 외국인 투자, 경쟁, 정부 조달, 무역 원활화 이런 것들이 대거 WTO 시대에는 무역 협상의 어젠다로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정부 조달의 사례만 들더라도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정쟁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Government Procurement.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풀기 어려운 문제인가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한다는 거, 협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환경의 문제, 지적재산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의제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일견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은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다자주의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기 싱글 언더테이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WTO의 협상 방식도 또 이런 그 다자주의의 위기를 촉진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싱글 언더테이킹, 그러니까 WTO 협상 방식은 그러니까 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죠? 영어 표현으로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회원국들 사이에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싱글 언더테이킹 방식인 거죠. 모든 것을 모든 협상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뭔가 뭐 패스트 트랙으로 특정 의견을 올려서 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먼저 합의하고 어려운 이슈는 나중에 돌려놓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협상 의제에 대해서 모든 국가들이 협상할 때까지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이런 협상 방식을 기본적으로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의제들이 더해졌는데 싱글 언더테이킹이라고 하는 협상 방식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협상을 타결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WTO가 그죠? 많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WTO 시대에는 단 하나의 다자 무역 협상도 타결시키지 못하는 이런 역설적 결과를 나타나게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뭐 더해서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은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죠? WTO의 중국 가입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높여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중국이 WTO 그러니까 가트 체제에 편입하려는 의사를 밝힌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그죠? 굉장히 오랜 협상 과정을 거쳐서 2001년에 WTO 공식 가입이 확정됐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중국이 뭐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WTO에 가입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기보다는 중국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작용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뭐 흔히 얘기하는 컨스트럭티브 인게이지먼트의 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중국을 WTO를 비롯한 이런 다자 국제기구에 편입시킴으로써 중국의 어떤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그 당시의 판단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전개되는 이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그리고 그때 당시 클린턴 행정부 등등의 판단을 감안한다면 그것이 미국 또는 선진국들의 기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미국과 선진국 내에서의 어떤 자성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WTO 내에서의 협상의 다이내믹스를 더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WTO와 관련된 다자주의 위기의 기원에 관련된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WTO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 주요 국가들은 그럼 WTO 하에서는 더 이상 무역 자유화 협상이 타결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합리적 선택, 합리적인 사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대안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당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당수 국가들, 그러니까 세계 주요국들이죠. 주요국들이 선택한 다자주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FTA, 특히 양자 FTA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WTO 시대에 양자 FTA가 급속도로 추진되는 이런 역설적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양자 FTA도 WTO 규정에 부합하는 그런 양자 FTA가 추진된 것이죠.
FTA가 추진된 배경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시다시피 흔히 이런 표현을 해요. 그죠? 21세기 무역의 20세기 무역 규칙. 그죠? 지금 현실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뿐만 아니라 생산. 그죠? 그러니까 21세기 무역이라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ROOS 이렇게 해서 Rules of Origins, 그죠? 원산지 규정, 뭐 디지털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21세기 무역의 현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21세기 무역이라고 하는 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소위 말하는 지구적 가치 사슬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이런 것이죠. 지금 지구적 가치 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이 21세기적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 거를 때로는 인트라 인더스트리 트레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데 근데 그런 현실,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무역을 지금 현재 무역 규칙이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과 전통적인 무역의 차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차이는 뭐냐면, 그죠?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어리실 테니까 사회탐구에서 배우셨던, 그죠? 전통적인 무역은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재 중심의 무역이죠, 그죠? 비교 우위를 활용한,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과 프랑스가 무역을 하면 한국은 프랑스에 반도체를 수출하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출하고 프랑스는 한국에 와인을 수출하고 이런 최종재 중심의 무역이죠. 그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무역이라고 한다면 그게 20세기적 무역인 거죠. 21세기적 무역은 뭐예요? 중간재 중심의 무역인 거죠. 중간재 교역.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구적 가치 사슬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세기 무역의 규칙에는 이런 것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물론 WTO 체제 하에서 이런 것을 담아내려는 다자 무역 협상을 추진했으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세계 주요국들은 FTA를 통해서 이런 것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FTA라고 하는 것은 그죠? 물론 우리가 FTA 영어가 Free Trade Agreement이긴 하지만 WTO에서 쓰는 공식 용어는 뭐 PTA라고 하기도 하고 RTA라고 하기도 하고요. RTA는 Regional Trade Agreement고요. PTA는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예요.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그러니까 특혜 무역 협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들이 특혜를 교환하는 것이에요. 그걸 또 달리 얘기하면 뭐죠?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뭐야? 특혜를 주지 않는 것이고 차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그죠? FTA를 체결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죠? 그런 FTA 레이스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뭐 개념화해서 부르는 것이 리처드 볼드인 같은 학자가 주창했던 다미노 이펙트 같은 것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미노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상대국과의 협상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다미노 이펙트는 그죠? FTA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점점 추구하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다미노가 그죠? 하나씩 하나씩 쓰러져서 결국은 끝까지 전부 다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FTA도 그런 식으로 체결된다는 거죠. 왜 많은 국가들이 다른 국가가 FTA를 체결하면 내가 왜 FTA를 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근거, 그걸 어디서 찾을까? 기본적으로 방어적 동기가 있다는 거죠. 다른 국가들끼리 FTA를 체결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차별적인 요소인 거죠.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FTA를 체결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들 사이에 FTA 레이스가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 비유적 표현이죠. 바가와티 교수가 만들어낸 비유적 표현이긴 한데요. 그죠? 스파게티 볼 이펙트 같은 것들. 그죠? 개별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다 보니까 그죠?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죠? 개별 FTA들 사이에 정합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FT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그 체결 당사국들이 특혜를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죠? 서로 개방해야 될 무역 분야가 달라져요. 개방해야 될 산업 분야가 달라져요. 그럼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비교 우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죠? 그럼 여러분 쉽게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죠?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 우리가 개방해야 될 분야와 그죠? 개방해도 괜찮을 분야와 우리가 일본하고 FTA를 체결할 때 개방해도 괜찮을 분야 서로 다른 거죠. 비교 우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일본과는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미 FTA와 한일 FTA 사이에 서로 개방하는 분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규정이 다르고요. 그래서 한미 FTA와 한일 FTA 사이에 정합성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 그거를 우리가 스파게티 볼 이펙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물론 국내 정치적 이유 등등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 결과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자 WTO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5년에 공식적으로 발족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역설적으로 WTO가 발족한 이후에 FTA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 FTA가 될 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자주의의 동력 또는 다자 무역 협상의 동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흐름이 1990년대 후반 계속해서 강화되고 2000년대 중후반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9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1995년에 WTO가 시작됐으니까 그때 초반에는 WTO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이 양자 FTA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진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일정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WTO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90년대 말 이후부터 FTA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고요. 그게 대체적으로는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10년 그 직전까지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테고요. 그 이후에는 물론 양자 FTA가 새로 체결되는 양자 FTA 수가 일정 부분 조금 감소하는 현상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거의 원인과 관련돼서는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자, 양자 FTA를 체결했더니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이제 세계 주요국들이 메가 FTA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FTA의 세컨 스테이지, 2단계 FTA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아까 같은 스파게티 볼 이펙트도 있지만요. 또 어떤 그 문제점들이 있었냐면 뭐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이런 것이죠. 자, FTA라고 하는 거는 그죠? WTO 규정에 근거해서 체결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죠? 가트 헌장 24조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때 FTA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가트, WTO는 이렇게 다자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FTA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뭐 굉장히 그 까다로운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죠? 트레이드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무역 창출 효과가 트레이드 다이버전 그러니까 무역 전환 효과보다 클 때 이 FTA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많은 FTA들이 사실상 WTO에 보고되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자 무역 전환 효과가 크냐 무역 창출 효과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험적인 분석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무역 전환 효과가 더 클지 무역 창출 효과가 더 클지 사전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일정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 창출 효과가 더 크냐, 무역 전환 효과가 더 크냐. 무역 전환 효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기본적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한일 FTA는 없고요. 한미 FTA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 무역 전환 효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일본하고 무역하는 것을 그죠? 한미 FTA가 체결되니까 관세도 인하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이 없어지면서 일본과 하던 무역을 단순히 미국하고 하는 무역으로 전환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경우 결국 무역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무역, 그러니까 무역 창출하는 효과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FTA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연 FTA가 무역을 전환하는데 그치는 것 아닌가? 새로 추가적으로 무역을 창출하는 효과는 제한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 inconsistency라고 하는 거는 스파게티 볼하고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국내적으로 또 기업들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들이 되겠죠. FTA에 대한 활용률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면 무역 체제를 무역 시스템을 파편화시키는, 프래그멘티드 시키는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하는 비판 또는 자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더 이상 이렇게 그 파편화된 형태의 무역 시스템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자 FTA에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메가 FTA가 부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겨주실까요? 네. 그래서 떠오른 것이고요. 근데 다만 메가 FTA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경제적 동기에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TPP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메가 FTA는 거기에 상당 부분 그죠? 경제 안보 연계라고 하는 에코노미 시큐리티 넥서스라고 하는 그런 고려 요인들이 작동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레이븐 힐 같은 학자는 아까 에코노믹 더미노 이펙트에 대비해서 폴리티컬 더미노 이펙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적 불이익, 차별 이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한 시도로서 메가 FTA를 주요국들이 시도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증거로서 세 가지를 대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도록 할게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메가 FTA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신다시피 그죠? strategic concerns, 그죠? 전략적인 고려, 전략적인 어떤 그 고려 사항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뭐 여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 패권 경쟁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 국가 수준에서 보면 장기적인 생존을 담보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의 메가 FTA를 추진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FTA 네트워크 내에서 유리한 위치, 포지션을 확보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메가 FTA를 추진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 속에서 메가 FTA가 진행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실까요? 그런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뭐 TPP, RCEP 물론 TPP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TPP에서 탈퇴했죠. 그래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TPP가 추진되던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요소들이 상당 부분 고려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죠? 21st century 트레이드 룰스를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WTO에서 그걸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디지털 트레이드와 관련된 규정들을 여기에 반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경제안보 연계의 관점에서 보면 TPP는 미국이 아시아로 재균형 정책을 펼치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RCEP도
그죠? RCEP도 물론 RCEP은 미국이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면에서 TPP와 일단 차별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TPP에 대한 어떤 중국의 대안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아세안 플러스 3에서 아세안 플러스 6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틀이 변화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RCEP은 16개국이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차원의 다자무역 협상이죠. 그죠?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로 지역 협력의 틀이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일정 부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명시적인 또는 암묵적인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죠? TPP는 현실에서는 발효되지 않았어요. 타결은 되었으나 발효되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나왔던 것이 CPTPP고요. 그죠? TPP는 여러분 잘 아시죠? Trans-Pacific Partnership이고요. 그죠? 앞에 C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냥 CPTPP라고 하는 것 같아요. 번역을 따로 하진 않고요. 그죠?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죠? 트럼프 행정부는 TPP에 탈퇴했고요. 그러니까 TPP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수준의 다자무역 협정이었고요. 그죠?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다자주의에 대한 반감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정부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따로 돌아와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죠? 이 TPP를 대체하는 CPTPP가 새로 타결되고 발효되기까지에는 미국이 아닌 그죠? 일본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unusual leadership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죠? 일본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 대외 경제 정책을 포함한 대외 정책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굉장히 일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요. 그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과거의 역사적인 유산 등등으로 인해서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행사하는데 구조적 제약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어찌 되었건 그죠? 그런 일본의 전통적인 어떤 그 외교 행태에서 벗어나서 CPTPP의 타결과 발효 과정에서 일본이 상당히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unusual leadership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개념화해서 표현하는 것은 strategic multilateralism이라고 해서 전략적 다자주의적 요소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일본이 지역 수준의 다자주의임에는 틀림없고요. 거기에 상당 부분 전략적인 요소가 고려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략적 다자주의인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지적할 수 있겠냐면 첫 번째는 CPTPP는 분명히 그죠? 지역 차원에서의 아키텍처를 재설계하는 하나의 시도임엔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전략적 고려가 작동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역 내 어떤 일부 국가들만의 어떤 그 일부 국가들만이 참여하는 무역 협정이라기보다는 그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체제적인 시스테믹 이펙트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competitive adjustment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물론 이거 기존 연구들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고요. 그죠? 일본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영내 다른 국가들도 이런 그 지역 수준의 다자무역 협정, 메가 FTA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정의 과정이 수반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경쟁적 조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CPTPP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의미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으나 그죠? 미국이 여기에 복귀할 가능성
이라고 하는 것, 그 가능성 또는 제도적인 통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 부분 전략적 고려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R7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12월에 기본적으로 합의안이 도출되었고요. 그죠? 합의안이 도출됐다. 그건 어떻게 보면 CPTPP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걸 조금 각을 달리해서 보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국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RCEP을 소개할 때 기본적으로 아세안 플러스 6라고 하는 틀 속에서 진행되는 다자무역 협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거기에는 인도라고 하는 국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작년 12월에 타결된 RCEP 협상에는 인도는 참여하지 않는, 그죠? 참여를 거부한, 그죠? 그래서 15개국 사이에 협상안이 타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그거는 중국을 포함한 협상 참여국들 사이에 인도를 배제하고서라도 지역 수준의 다자무역 협상, 다시 말해서 메가 FTA를 체결해야 될 현실적 필요성들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다자무역 협상들이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가 FTA라고 하는 것은 지역 수준에서의 다자주의를 일정 부분 활성화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런 면에서는 양자 FTA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측면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지구적 차원의 다자주의와는 여전히 구분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다자주의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그 다자주의 효과도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수준의 메가 FTA로 실현할 수 있는 이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글로벌한 차원의 다자주의를 지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쪽의 인식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차원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초반부에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요. 다자주의 위기가 2010년 이후에 또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 가운데는 양자 FTA가 2010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2010년 이후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다자주의의 위기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세계 무역의 성장률이 정체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와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요. 세계 무역 성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선진국 중심으로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죠?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브렉시트에서도 또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가 있죠. 이런 선진국의 보호주의라고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2010년대 이후에 다자주의의 위기를 새로운 형태로 지금 촉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수립되어서 운영되어져 왔던 브레튼 우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그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다자주의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실까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죠? 이 그래프를 물론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세계 무역하고 세계 GDP의 성장률을 같이 보여주는 그래프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08년, 9년 그 시점 이전까지를 보면은요, 그죠? 2000년 초반에 아주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그죠? 1990년부터 2010년까지는 거의 전 기간에 걸쳐서 그죠? 세계 무역의 성장이
세계 GDP의 성장을 앞서는 상회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달리 표현하자면 그죠? 세계 무역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무역이 빠르게 성장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1990년 이전 시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후 세계 경제의 역사를 보면 기본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무역의 성장에 의해서 견인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2010년 이후의 변화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사실은 세계 무역 성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면서 그죠?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GDP 성장률하고 사실상 구분할 수 없는 차이를 알 수 없는 이런 수준으로 그죠? 어떻게 보면 세계 무역 증가율과 세계 GDP 증가율이 수렴하는 현상. 더 이상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죠? 세계 무역 증가가 세계 GDP의 증가를 견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2019년 이후에는 여러분 2018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오히려 세계 무역 증가율이 세계 GDP 증가율을 밑돌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무역의 정체 내지 감소라고 하는 것은 더 급격하게 그죠?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자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네, 그 앞 페이지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면 요거 넘어가셔도 돼요. 요거는 그냥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은요. 자, 세계 무역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아래 그래프를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런 해도 점점 눈에 띄고요.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세계 무역 대비 세계 GDP 사이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투 GDP 레이쇼, 그러니까 무역과 GDP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많이 성장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그 변동성이 자꾸 커진다라고 하는 거. 변동성 자체가 다자주의의 여러 가지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빨간색, 그러니까 더 진한 빨간색이 주로 강한 보호무역을 보호주의를 추진하는 그런 국가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아마 이 표를 보시면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죠? 어떤 국가들이 지금 보호무역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나요, 여러분? 보호무역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그죠?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보호무역 굉장히 그죠? 강도 높은 보호무역 기조 이런 것들이 지금 발견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유럽 국가들은 아닙니다만은 상당수 유럽 국가들에서의 보호주의의 강화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나타나죠. 그러니까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 이런 지역에서 보호주의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 여러분 인도와 브라질에서의 보호주의가 또 강화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 중국, 유럽, 인도, 브라질 이런 사실상 세계 무역의 그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자주의의 지금 2010년대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자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다자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은 자,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양자주의를 선호한다. 그죠? 아까 말씀드리기를, 그죠? TPP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탈퇴했고요. 과감하게 탈퇴했죠. 그리고 WTO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견지하고 있죠. 그죠? 그것이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WTO나 TPP와 같은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를 강력하게 선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양자주의를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서 그죠? 상대 국가의 양자 협상에서 그죠? 협상력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뭐예요? 이런 그 상대 국가의 그죠? 비대칭적 상호 의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양자 협상을 하면 상대 국가,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비대칭적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테고요. 바로 그런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서 상대국을 압박하는 그리고 또는 때로는 시장을 개방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래서 무역 불균형을 완화 내지는 해소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주의를 선호하게 되는 기본적인 이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죠?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주의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 전략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그죠? 근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것은 틀림없이 미국의 지역 전략이기는 해요. 그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실행 방식을 보면 굉장히 양자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양자주의적이다. 그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실행 방식은 이런 것이죠. 일본과는 무엇을 하고 어떤 협력을 추구하고 인도와는 어떤 협력을 추구하고 호주와는 어떤 협력을 추구하고 또 한국과는 어떤 협력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양자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적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은요. 전후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아시아 지역 질서를 형성할 때 썼던 수단 가운데 하나가 소위 말하는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죠? 미국 중심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뭐에 기반해서 양자 동맹에 기반한 네트워크. 그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아시아 지역 질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형성되었냐면 미국이 아시아의 주요국들과 양자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미국이 핵심적인 허브의 위치를 만드는 것이죠. 그걸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국-필리핀 동맹, 미국-호주 동맹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질서를 짜나간 것이죠. 사실은 인도태평양 전략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나 실행 방식 면에서는 굉장히 양자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죠? 미중 무역 전쟁도 역시 양자적 문제 해결 방식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양자적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하게 된 배경에는 그 이전의 미국 행정부들과 차별화된 대외 정책 기조 또는 중국에 대한 인식이 작용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전까지 미국 행정부들은 그죠? 중국을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틀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영어 표현으로는 테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길들일 수 있다 또는 순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중국을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은 그러한 미국의 시도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그죠? 중국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속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그것의 혜택을 주로 누린 것이고 결코 순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중국을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경쟁자로 재정의하게 되고요. 그것을 그래서 중국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양자적 접근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차별적인 접근을 추구하게 된 데는 물론 국내적 또는 국내 정치적 기원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죠. 양극화되게 된 데는 그죠? 경제적 양극화는 세계화의 또 한 이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경제통합, 자유무역의 이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을 어찌되었건 정치적으로 잘 활용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뭐 이건 그 유명한 피케티의 그 21세기 자본론에 나온 그 그래프를 그대로 따온 건데요, 그죠? 미국이 이런 그 세계화라든지 다자주의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국내 정치적인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뿌리박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1920년대 말을 거치면서 그죠? 20년대 말 보면 여러분 미국에서의 소위 말하는 그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죠? 거의 50%에 가까운 수준. 을 보였었는데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소위 말하는 뉴딜 연합을 이끌어내면서 그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1940년대, 50년대를 지나면서 대체적으로 70년대 말까지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다자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속에서 패권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소득 불평도가 계속해서 악화되어서 지금 2010년대 이후에는 그죠? 뉴딜 연합이 이루어지던 그 직전의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지금 소득 불평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미국 국내적 차원에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대외적으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다자주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미국에서만 목격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죠? 주요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나라들 사이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된 게 소위 말하는 그 하이 스킬드 레이버 그러니까 숙련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연두색으로 된 게 비숙련 노동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색으로 된 게 그 중숙련, 그러니까 중간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양극화, 결국 뭐냐면 중간층, 중숙련 노동자 계층의 몰락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죠? 거기에는 뭐 기술혁신,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죠? 결국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결국 아주 하이스킬드 레이버는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지는 기술혁신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또 아주 그 저임금 노동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매뉴얼로 손으로 하는 이런 노동도 대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요. 결국
기술혁신이 주로 대체하는 것은 이런 중간층에서 하는 이런 노동들이 대체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세계화라든지 자유무역도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주요국에서의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화, 다자주의 이런 것을 지탱하는 국내적 기반으로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현상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양극화라고 하는 것도 그 다자주의나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호의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국내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죠? 단순히 양극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럼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하면 그 국내 정치적인 그 장애 요인들은 제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 개인 수준에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변동성, 불확실성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괜찮더라도 내일이 불확실하다면 여러분들 우리 개개인의 행동이 좀 거기에 맞춰서 좀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수준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고 세계화를 해서 오늘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세계화에 대한 지지,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 또는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세계 주요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미국에서의 이런 변동성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자 2000년대 이후 그죠? 특히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친 그 이후 국면에서 세계 경제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은 그 다자주의에 대한 하나의 위협 또는 도전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바로 이런 양극화라든지 변동성의 증대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그죠? 무역 전쟁 또는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쪽의 움직임으로 전환하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미중 무역 전쟁과 갈등에서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무역의 문제만 국한해서 본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보면, 그죠? 이런 불공정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역 부분에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또는 궁극적으로는, 그죠? 중국의 경제적 침공, 특히 미국에 대한 경제적 침공이죠. 그죠? 그것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불공정 무역이 그냥 무역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장기적인 도전, 그러니까 미국의 생존 또는 미국의 다미넌스, 우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지금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기 8개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특히 이제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자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공정 무역을 하는 것의 결과 미국의 관점에서는 미중 무역 불균형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미중 무역 불균형 무엇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하는 거 문제예요.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산업 정책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든지 또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인 어떤 정책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국 경제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서 소비를 많이 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역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국이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을 적게 한다는 것인데, 그럼 중국은 왜 수입을 적게 할까?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비하는 것의 일부는 수입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비를 증가시키면 수입도 늘어날 텐데 중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적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뭔가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중국 사람들 자체가 다른 주요국 사람들하고 달라서 이렇게 소비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중국 자체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것은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그럼 왜 소비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분 오늘 여기 수업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 우리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여러분. 그죠? 소비 행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뭐 지금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소비를 만약에 적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소비할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이건 언제나 돈은 부족하죠, 여러분? 그런 건데요. 그죠? 결국 뭐냐면, 그죠? 소비할 돈이 왜 없을까요? 그죠? 물론 돈을 적게 벌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죠? 자신의 제한된 소득 내에서 배분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결국 소비를 적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저축을 많이 한다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높은 저축률, 그죠? 왜 저축을 많이 할까?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개개인들이 근검절약하고 하는 이런 어떤 문화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그렇죠? 그걸 꼭 문화적 요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한국의 그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뭐 30여 년의 경제 성장 과정을 보면 한국도 1970년대, 80년대, 심지어 90년대까지도 굉장히 높은 저축률을 기록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저축률은 사실 빠른 속도로 감소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문화적인 한국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 또는 한국인들의 뭐 DNA 이런 거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려서 한국인들의 저축률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중국인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런 사회 구조적인 요인하고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고요. 바로 그런 거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소비가 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죠. 그 해외 여행을 하는 중국인들을 보면 그렇게 그 소비 수준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소비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낮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원인에서 문제를 찾으려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미중 간의 무역 불균형이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2000년대 이후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계속해서 확대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WTO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WTO의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을 자유화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미중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것은 그죠? 중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다시 말해서 불공정 무역을 한 결과이다라고 미국 측은 해소한 것이죠. 그래서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기 했던 바로 그 시점에
미중 무역의 불균형 규모를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 4천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19년에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약간 그 무역 적자 폭이 다소 감소한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안게 된 거, 그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의 그 원인을 또는 책임을 돌리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그런 식의 미국식의 해석에 중국이 동의를 한다면, 그죠? 중국이 동의를 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 미국의 설명에 대해서 중국은, 그죠? 역시 또 다른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미중 무역 불균형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역 불균형의 존재는 인정해요. 그죠? 무역 불균형의 존재는 인정하나, 그죠? 그거를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에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무역수지 흑자의 절대 규모가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거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아까 그래프 보신 것처럼 그 보이는 숫자를 부인한 게 어렵죠. 그거 절대 규모가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죠?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200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다시 말해서 중국의 경제 규모도 계속해서 커져왔고, 그죠? 그래서 중국의 커진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보았을 때 중국의 대미 무역 수지 또는 무역 흑자의 규모가 과연 크다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절대 규모가 커져온 것은 사실이나 중국의 GDP도 계속해서 커져오면서 GDP 대비 대미 무역 흑자의 상대적인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설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 GDP 대비 대미 무역 흑자의 규모가 2007년 9.9%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수준까지 하락해서, 그죠? 그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런 양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한다면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거 자체가 엄청난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절대 액수만 보면 큰 것으로 보이나 미중은 말 그대로 세계의 제1, 2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잖아요. 그죠? 그런 국가들에서 4천억 달러라고 하는 거 결코 큰 규모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또 그럼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간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중국의 원인을 돌리는데 중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미국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 미국 산업의 경쟁력의 문제고, 그죠? 아까 미국은 중국의 높은 저축률 그리고 낮은 소비율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미국인들의 높은 구매욕이 문제고 미국인들의 낮은 저축률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만큼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런 미중 무역 불균형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의 간극이 크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을 테고요. 국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 그럼 뭐 무역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중 양국 사이의 문제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불균형이냐라고 중국은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그죠?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중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이거는 지구적 불균형, 글로벌 임밸런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미중 무역 불균형의 상당 부분은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의 결과일 뿐이다라고 할 것이죠. 그죠?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의 결과라고 하는 것 결국 뭐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죠?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해서 그죠?
조립을 해서 그 최종재를 미국에 수출한 결과 나타나는 불균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론 여기 아시아의 다른 국가라고 하는 것들은 거기에는 한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국가들로부터 부품과 소재 또는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해서 미국에 수출해서 결과적으로는 미중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만 그 불균형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또 아시아로부터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한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은 그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 GDP 대비로 보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의 규모라고 하는 것, 그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200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력했다. 그런데 지금 결과 4천억 달러라고 하는 그 결과만을 보고 미중 무역 불균형의 문제를 지적하고 무역 전쟁을 감행하는 것이 정당하냐라고 중국 측은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을 보면은요. 자, 중국은 이런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이외에도 이런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죠? 무역은 중국은 그죠?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무역 적자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호주, 사우디 이런 나라들로부터는 물론 원자재, 원유라든지 철강 같은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는 역시 중국이 상당한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무역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이게 미중 무역 불균형이 아니라 지구적 불균형, 글로벌 임밸런스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균형을 그죠? 중국에게만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죠? 미국과 중국이 이런 그 무역 불균형을 바라보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무역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을 타협이라든지 조금 더 소프트한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미중 무역 전쟁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거를 다차원적 복합 게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설명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복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역 전쟁에는 그죠? 무역이라고 하는 하나의 싱글 이슈만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합 게임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이것은 뭐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산업에 초점을 맞춰 보더라도 전통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여러분 최근에 뭐 5G라든지 화웨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제한 내지 금지 조치라든지 또 뭐 기타 첨단 산업들, 사이버 분야라든지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무역 불균형은 지금 현재 전통 산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만 미중 간에는 미래의 경쟁력을 담보하고 있는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무역과 기술의 연계, 그런 의미에서 복합 게임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저에는 물론 중국 제조 2025로 상징되는 중국이 첨단 산업에서의 자립도를 증가하려는 이런 시도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무역 불균형의 해소라고 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가 한쪽에 있는 반면에 미래의 경쟁력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합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차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장애 연계와 관계된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은 1차적으로는 양자적 접근이에요. 양자적 문제 해결 방식이에요. 그죠?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선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지역 전략을 통해서 또 중국을 견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죠?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서,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서, 또 일정 부분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지역 전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양자주의와 지역 전략 사이의 결합, 서로 다른 장 사이의 결합, 연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차원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현재는 WTO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자무역 체제의 개혁을 통해서 그렇죠? 미국에 유리한 또는 조금 더 넓혀서 미국과 서구에 유리한 다자무역 질서를 새롭게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양자주의와 지역 전략과 다자 질서 사이의 어떤 연계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장의 연계라고 부를 수 있고 장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차원적이다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차원적 복합 게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이제 경제 분야 내에서의 이슈의 복합뿐만 아니라 경제와 안보 분야 사이에서의 어떤 연계도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이것은 이런 경제 안보 연계를 미국과 또는 미국이나 중국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전략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안보를 긴밀하게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죠?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그죠? 자, 더 이상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그건 달리 표현하면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장기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 그죠? 결국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경제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래서 경제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고 미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트럼프 행정부가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경제안보 연계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안보 연계를 통해서 중국에 대응하려는 이런 전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중 무역 전쟁도 진행하는 것이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물론 갈등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한쪽에서는 하드 파워 중심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경제, 산업 이런 분야의 어떤 그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다른 한편에서는 자, 소프트 파워 경쟁도 수반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 새로운 차원에서의 어떤 그 질서를 수립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면 결국 그죠? 자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를 많이 확보하는, 다시 말해서 정당성 내지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의 소프트 파워 경쟁도 불가피하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모두 그죠? 소프트 파워 경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변국들 또는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전략도 아주 그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만큼 전략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전략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국에 동조하는 국가들을 많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소프트 파워 경쟁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소프트 파워 경쟁에는 자국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상대국이 얼마나 열등한 시스템이냐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의 소프트 파워 경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최근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런 부정적 의미의 소프트 파워 경쟁이 더 표면화된 것들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언급하도록 할 테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한편으로는 양자 차원에서 전략 경쟁을 지속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죠? 결국 핵심은 제가 시스템 경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렇죠? 유럽이나 일본 또는 그 밖의 주요 동맹국들 또는 주요 파트너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 경쟁을 이끌어가는 것. 그런 의미의 시스템 경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럽과 일본과의 협력 또는 조금 더 넓히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견고하게 유지하느냐 또는 확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화웨이에 대한 견제 전략 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뭐 화웨이와 관련된 것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죠? 화웨이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방식, 양자 차원에서도 화웨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그죠? 이 화웨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중 5G 경쟁에서 핵심이고요. 5G 경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다음 단계의 경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데 5G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G는 이런 경제 시스템 뿐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일이고요. 5G라고 하는 것은 그죠? 사물 인터넷의 시대로 넘어갈 테니까요. 더 나가면 뭐예요? 이게 군사안보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화웨이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양자 차원의 견제 많이 하죠. 그죠?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이런 방식들도 취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시다시피 파이브 아이즈와의 협력을 통해서 그죠? 화웨이를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도 펼치고요. 다시 말하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방안들 추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걸 더 넓혀서 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협력의 범위를 넓혀나가려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시스템 경쟁을 지금 미국이 확대 내지는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물론 중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또 독자적인 플랫폼을 형성하고 하는 그런 방식들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자, 지금까지 좀 숨가쁘게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마지막 1, 20분은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짧게 마치도록 할 테고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최근의 현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 질서 또는 다자주의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또 어떤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꿔놨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의 일상생활도 바꿔놨잖아요. 지금 오늘 또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도 이제 테이크아웃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상당 부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카페를 이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그동안 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 자, 코로나 시대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질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제시되었었고요. 대체적으로 단순화시키면 그죠? 두 가지로 압축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건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코로나19가 국제 질서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죠? 기존에 진행되어던 구조적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망이 있고요. 그죠? 또 반대편에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 놓는 그런 촉매제로서 코로나19가 작용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도 같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엇갈린 전망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엇갈린 전망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방향이 되었건 코로나19 시대에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 질서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자,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이냐?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기존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미국 우위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또 아니다. 전혀 새로운 방향의 국제 질서가 전개될 것이다.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 반대로는 뭐예요? 자, 중국의 부상을 그죠? 더욱 촉진하는 형태로 세계 질서가 변화할 것이다. 또 반대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중국의 몰락이 본격화될 거다.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세계화 관련돼서도 그렇죠? 세계화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망 자체는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세계화의 결과일 수도 있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데는 결국 사람의 이동이 직접적인 매개가 된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죠? 코로나19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았을 테고요. 그래서 세계화의 일정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디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탈세계화의 움직임이 강화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한쪽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요. 우리가 이걸 결과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물론 최근까지 많은 국가들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락다운을 비롯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하는 형식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근데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냐? 코로나19는 어떤 면에서는 세계화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그죠? 이거의 해결 방식도 결국 지구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 또는 초국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락다운으로 일정 부분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요, 그죠?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한 국가에서 락다운을 통해서 코로나를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다른 국가에서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코로나의 세컨드 웨이브 또는 서드 웨이브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초국적 협력 또는 지구적 차원의 협력 또는 다자적 협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해결책은 아까 말씀드린 디글로벌리제이션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세계화 또는 뭐 그것을 글로벌리제이션 4.0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자주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굉장히 다양한 전망들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된 그 배경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죠? 이게 다자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했다. 그죠? 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미국도 중국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는 더 나가면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자국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데 치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의 위기 또는 다자주의의 위기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얘기하면 그것의 구성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죠? 개방성, 다자적 협력, 규칙 기반의 질서, 동맹 이런 것들을 흔히 꼽는데요. 그죠? 여기에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죠? 이것이 그래서 위기 아니냐? 그 이전까지는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라고 하면, 그죠? 여러 차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그죠? 미국은 또는 서구 국가들은 그것을 다자 협력을 통해서, 그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해오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코로나19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위기에 봉착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다자주의에 근거해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자성, 비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미국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에서도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 그죠? 잘 아시겠죠? 지금 미국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었고요. 그죠?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드러나서 지금 570만이 넘는 거의 600만에 육박하는 확진자, 세계 최대의 확진자를 지금 기록하게 됐고요. 뭐 여하간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자국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또는 초국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역량이 부족하냐, 아직 그렇게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상당 부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결국 역량, capability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will deficit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미국이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리더십을 보이기보다는 중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를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테니까 제가 하나하나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어떤 문제를. 물론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하간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물론 이제 뭐 중국은 거기 자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아직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조금 이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약간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중국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시스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 그죠? 물론 뭐 그 초기 대응에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보다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국 시스템 또는 중국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 굉장히 폐쇄적인 접근을 한다든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든지 그죠? 어, 하는 등등의 문제 이런 것들 또는 굉장히 억압적인 또는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이 상당히 그 낮은 우선순위에 머물러 있었다든지 이런 등등 이런 문제들이 드러났고 결국 중국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고 협력할 만한 국가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뭐냐면 미국은 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 will deficit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중국은 신뢰의 위기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트러스트 데퍼시트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하나의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비판들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국가의 주장이 옳거나 그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중국이 모두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지구적 차원의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자주의에 상당한 그 위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죠? 이것들이 결국은 그 국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 한계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국제협력이 물론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죠? 국제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었고 그죠? 그리고 물론 큰 틀에서 봐서는 미국 대 서구 또는 뭐 중국 대 개도국 이런 식의 구도가 형성되는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가운데서도 또 동맹의 균열도 함께 발견됐었고요. 여러분 뭐 잘 아시죠?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마스크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 갈등 이런 것들이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또 중국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마스크 디플로머시라고 하는 것으로 불리우기도 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었죠. 그러나 마스크 디플로머시를 펼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그 문제가 드러났죠. 그죠? 이 뭐 의료 장비나 제품의 불량이라든지 하는 등등으로 인해서 또 그래서 중국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제기되기도 하는 등등. 그래서 결국 이게 리더십 공백이 굉장히 지속되는 상황 그리고 다자적 접근에 기반한 초국적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또 하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죠?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초기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냐면 우리나라 바깥에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재기 현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물론 각 나라마다 그 정도와 뭐 범위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죠? 그 중에 하나는 그죠? 세계 주요국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어, 소비재뿐만 아니라 그죠? 마스크를 포함한 그죠? 이런 필수 의료 제품, 의료 장비 이런 것들의 생산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죠?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재뿐만 아니라, 그죠? 필수 의료 장비나 제품들도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생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이에요. 포스트 코로나를 통해서. 그죠?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평소에는 우리가 마스크가 어디서 생산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이 뭐 세니타이저 이건 뭐죠? 손소독제 뭐 이런 거 어디서 생산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브랜드는 좀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그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나라의 소비자들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세계 많은 나라의 소비자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이 국내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소비할 수 없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19가 일깨워 준 것이죠. 그죠? 일깨워 준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그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자 가 생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안보 위협으로도 돌아올 수 있겠구나.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초기에 그죠? 미국의 3M이 상당 부분 그 마스크 등등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결과적으로 수출 통제를 했죠. 자국의 마스크를 우선 공급하느라고. 그렇죠? 이런 것들. 이게 우리의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식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글로벌 밸류 체인과 관련된 상호 의존의 딜레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변화, 재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만들어졌고요. 물론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구조적 변화는 그 이전에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본격적인 재편을 재촉하는 또는 촉진하는 이런 요인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 재편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서플라이 체인 4.0에 나타나는 것들, 그죠? 디지타이제이션이라든지 인테그레이티드 모델이라든지 하는 등 또는 멀티플 디렉션으로의 변화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까요? 네, 요 페이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할 테고요. 넘어가 주시죠. 여러분 요것들은 뭐냐면은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그 2000년대 이후에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구조적 변화의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역 간 연계가 약화되고 지역 내 글로벌 밸류 체인의 위계성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구조적 변화는 이미 2000년대 이후에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죠?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밸류 체인의 어떤 전략적 차원에 대한 전략적 그 고려 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디커플링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주요국들에서의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글로벌 밸류 체인의 구조적 변화 이런 것은 일반 대중들의 인식과는 별로 상관없는 기업 수준에서의 어떤 전략적 결정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
관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자, 일반 대중에게도, 그죠? 굉장히 그 중요한 요인으로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형성돼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아, 이게 리스크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일정 부분 재편돼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국내 여론이 형성돼 있고,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에 국내 정치 지형이 굉장히 유리하게 지금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서플라이 체인의 그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변화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큰 방향성에서 보면 물론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볼 수 있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재고를 확충해서 이런 그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한쪽에 있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수준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그거를 강건화시키자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정부 수준에서는 결국은 서플라이 체인을 다변화하자, 다이버시파이 하자라고 하는 그런 쪽에 이제 그 정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 가운데 한 방향성이 소위 말하는 차이나 플러스 알파 전략이라고 하는 것. 기존의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안보적 함의가 제기되었었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서플라이 체인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고, 그런 수단 가운데 하나로서의 차이나 플러스 알파 전략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논의들 이 지금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럼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자, 다자주의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리더십 공백이 있는데,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중견국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그죠?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없어요. 중견국들이 그런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언제까지나 할 수 없어요. 그건 중견국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이런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다만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는데 역시 한계가 있다. 결국 뭐예요? like-minded country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일정 기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자주의의 동력을 살려내는 여러 가지 노력,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 스스로가 중상주의적 접근을 좀 탈피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국익을 먼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런 접근에서는 적어도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한국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이런 거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또 코로나19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비정상의 정상화. 그죠?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죠? 코로나19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이제는 일상화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미중 전략 경쟁이나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에요. 어느 쪽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압박.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선택의 압박을 받는 게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언제나 일상화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뉴노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다음 보시죠. 상호 의존의 무기화에 대한 대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1세기 다자주의를 위협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경제 안보가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일상화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그렇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그 무역 전쟁을 감행하고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런 거 상호 의존을 무기화하는 현상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꼭 역설적으로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할 수 있고 화웨이와의 거래 금지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 의존되었기 때문이에요. 상호 의존되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압박을 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냉전 시대 미소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미소 경쟁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상호 의존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계 주요국들은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죠? 때로는 그 상호 의존을 무기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랬고 중국이 자국의 무역 외교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실질적으로 내리는 것도 상호 의존의 무기화의 사례에 속하고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로부터 삭제한 것도 상호 의존의 무기화 사례에 해당해요. 이게 이제 일상화돼요. 그죠?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조금 넓혀서 보면 공급 사슬의 재편, 아까 말씀드린 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 이 공급 사슬이 앞으로 재편되어져 갈 것이에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한국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거버넌스 재편에 대한 대응 필요한데요. 뭐냐면 지금의 다자주의, 다자 무역 질서는 그렇죠? 이런 새로운 이슈들, 디지털 트레이드라든지 그것을 포함한 이런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다자주의, 글로벌 거버넌스는 그죠? 재편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의 현실을 포함한 새로운 무역 규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한국은 그런 과정에서 좀 선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그러다 보면 그 한국은 그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 지역 다자 외교와 사강 외교를 때로는 연계하고 때로는 분리하는 이런 외교 전략을 좀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이건 어떤 차원의 얘기냐면 사강 외교라고 하는 건 전통적으로 강대국 외교이 고요. 그죠? 근데 강대국 외교에만 함몰되어서는 우리가 지역 차원의 다자 외교를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신남방 정책 같은 거죠. 둘 사이의 조화 내지는 연계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지역 다자 외교를 잘 펼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죠? 미중 사이의 선택의 딜레마에서도 한국의 어떤 그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역 자원의 한국의 전략과 관련해서 신남방 정책을 좀 입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그죠? 보편성에 기반한 협력 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기중심적 또는 우리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이런 외교 전략을 가지고는 어떠한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에 기반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적 차원의 이해관계와 분리된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려는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것 또는 다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까 미국에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국 국내 정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편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국내적인 차원의 이해관계가 일정 부분 조화되고 균형 잡혀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네, 여기까지 오늘 제 말씀은 일단 마치도록 할 테고요. 긴 시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